부동산을 비교를 할 때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팔려고 해도 쉽게 팔 수가 없는 자산입니다. 그렇죠. 뜻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가까운 미래에 관한 예측을 하는 그런 자산이고 부동산은 먼 미래예요. 적어도 사면 몇 년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평생 살게 되는. 투기꾼이 아니라면 10년에서 20년 후에 파는 시점을 생각하셔야지 그렇죠. 지금 사는 시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만약 부동산 구입,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 때문에 부동산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10년, 20년 후에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도 시점에서. 그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영끌에서 살아나는 이야기도 요즘도 있으니까. 영끌에서 30대가 1년에 대출을 100조씩 해서 샀습니다. 50대, 60대 살 사람들 다 샀죠. 40대 샀죠. 30대가 영끌에서 마지막으로 사고 있잖아요. 20대부터는 인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58년부터 71년까지 약 100만 명을 낳았습니다. 그런 세대였죠. 그 다음부터 쭉쭉쭉 떨어져서 지금 30만이에요. 20대는 혼자 낳은 아이들이에요, 다. 그래서 양가에서 만약에 집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처가가 그러면 양가에서 집을 갖게 되는 최초의 세대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20대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30대가 그 다음에 본인들이 제가 10년, 20년 후에 집을 파는 시점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끌을 해서 만약에 집을 샀다면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인구 구성이 30만 이하로 되는 세대예요. 20대. 집이 남네. 근데 현재 지금 저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해서 지금 현재 주류는 다 저금리 구조가 한 2년 동안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전세 대출 같은 거 받으려면 이자가 그 부담이 되는데 그렇죠. 워낙 이자가 낮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미국의 페드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됐다. 거의 뭐 한 2% 되면은 가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정책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시장금리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기 시작하면 시장금리가 먼저 올라가요. 시장금리가 먼저 올라간다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높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게 빠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인 것이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첫 해에 2021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하반기 정도 되면 시장금리가 확 올라갈 수 있다. 미국이 얼마나 지금 돈을 많이 풀었냐면요. 미국이 약 3조 달러를 풀었는데 2019년 예산이 4.4조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엄청나게 풀었네. 근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났을 때 약 5년 동안 푼 돈이 3조 달러예요. 5년 동안 풀 거를 지금 몇 달 만에 다 지금 몇 달 만에 다 풀었어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내리거나 올릴 때 그 속도를 보면 있잖아요. 한 1년 동안에 1년 반 동안에 5%를 올리거나 내릴 때도 그렇게 내려버려요. 엄청나게 움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그 상황을 보시면 아실 것이고 그때 2016년에도 좀 상황이 좋아졌어 라고 생각하니까 3번이나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인플레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 금리가 움직이면 전세 금리가 같이 움직이죠. 아니요. 인플레이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은 계속될 거는 맞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계가 더 빚을 내서 자산에 투자를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집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부채를 줄여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금리 상황이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 시장 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때 미국에서 그렇게 오를 때 크게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자율이 크게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022년 1년이 아니고 2022년을 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길게 보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자산 가격 거품이 그때 훅 꺼질 수 있다. 근데 한국의 많은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게요. 부동산은 절대 안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강남 같은 경우도 서울 강남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35% 빠졌습니다. 한 해에 네. 공시가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3, 4억씩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대형 평수기는 하지만 공시가가 3, 4억 빠졌다는 거는 시세가 6, 7억은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인데. 예. 한 해에 그랬습니다. 한 해.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라고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공급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2010년부터 13년까지 그 왜 빠졌는가? 그거는 세계 경제 하에서 그런 거예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 그때 공급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2008년 9월 15일 날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고 그리고 2년 정도 있다가 정책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제 이연 효과죠.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자산입니다. 부동산이.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금융 상황 그리고 금리 상황을 한 2년 정도는 버티다가 부동산이 전 세계적으로 훅 빠지기 시작한다. 생각해보세요. 실업을 하고 뭐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사례로 보더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앞으로 내년 하반기 혹은 후내년에 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저금리 상황에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요새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금리 상황이 오래 갈 것이니까 막 빌려서 막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최소한 우리가 주가를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주식이 오를 것 같아요라고 하면 언론에서 최소한 이런 이야기는 해줘야 되거든요. 가격에 이미 선반영돼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의 상황이 그래서 선반영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끝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식시장에서도 해요. 근데 왜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 하냐고요. 그런 얘기 안 하죠. 빨리 사라고 하죠.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자의 이익이 가장 다이렉트하게 반영된 게 부동산 관련 뉴스예요. 그래서 업자의 이익이 전혀 없는 전망을 저희가 오랜만에 KBS 최경영 기자를 모시고 들어봤고 겸사겸사 책도 나왔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관련해서 골든 크로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라고?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